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역대 대선마다 판도를 바꾸는 계층이 있죠. 하지만 매번 승패 열쇠를 쥔 사람들, 바로 자영업자들이었는데요. 코로나19의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정책과 비전이 제시되었는지 오늘 금요경제토론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두 분 고정 패널 오셨습니다.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매번 대선에서 승패의 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영업자들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들 수가 600만 명 훌쩍 넘는데 역시 그분들의 표를 잡기 위해서 과연 후보들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공을 쏟고 있는지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자영업자들의 표를 잡기 위한 후보들의 노력. 일단 이제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선거에 아주 전통적인 스윙보터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의 불황의 터널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덜어는 이제 거의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정책적으로 후보들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이제 가장 지금 이제 후보들마다 공통된 공약이기도 하고 또 가장 큰 관심사가 이 코로나 손실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작년에 손실보상법이 제정이 됐지만 법안이 처음에 나왔던 초안에 비해서 사실은 굉장히 약하게 나중에 용두사미격으로 이렇게 좀 쭈그러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도 또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번 추경을 둘러싸고도 여야 할 거 없이 올려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정부 원안에 조금 더해진 형태로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도 50조 정도를 하겠다. 윤석열 후보도 취임 즉시 3개월 내에 50조 하겠다. 안철수 후보는 150조 정도 특별회계를 편성을 하겠다. 추경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리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 특별재난연대세 같은 재원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손실보상법을 제대로 고쳐서 그야말로 손실에 대해서는 100% 보상하는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아마 자영업자들도 후보들이 이 자영업 손실에 대해서 어떤 보상책 그리고 그게 단지 그냥 많이 준다 이게 아니고 실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믿을 만한 보상책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자영업이 직면해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좀 이렇게 건드려주는 그런 대책을 제시하든지 이런 점들을 좀 주의 깊게 살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대선에서 선택한 후보들이 매번 당선이 됐다. 그럼 우리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 아무래도 이게 경기에 가장 민감한 집단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을 쏟을 수밖에 없다. 그런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좀 지난 5년 동안 좀 감소했다지만 지금도 55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있고 또 이분들이 대개 보면 재래시장이나 이런 주택가에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여론 형성에도 많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선 항상 최우선 대상자죠. 그런데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이건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보호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선거철이 되니까 좀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공약들이 현실성 여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점검 없이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며칠 전에 통과된 그 추가 경정 예산도 16조 9천억이지만 이제 소상공인한테 들어가는 돈은 한 12조 8천억 정도인데 사실은 이건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35조다 50조다 이제 늘리자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무리하게 1월 추경을 편성해서 선거일 전에 나눠준다는 것이 이게 좀 순수성이 좀 의심받는 측면도 좀 있고 특히 야당은 윤석열 후보는 이제 50조를 주자고 했는데 정부 여당의 반대로 안 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나가는 재난지원금은 여야가 합의로 나가는 국민의 세금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추경을 말씀하셨으니까 야당이 좀 많이 반대를 해야 되는데 정부 여당 이렇게 추진하면 야당이 또 발목을 잡는 인상을 받으면 자영업자들로부터 오히려 표를 잃을까 봐서 야당도 좀 반대하다
쓱 합의를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인 준 거 아니겠어요?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호가를 더 올렸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방역지원금 1,000만 원씩 해야 된다. 이게 올렸는데 물론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는 또 정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됐고 일부 이제 예산이 더해져서 16조 9천억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헌법에 따르면은 재산권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그 제약에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수용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택지 개발하느라고 예. 그러면 그거 그냥 맨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제 수용하는 대신에 다 그걸 보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방역 시스템도 이게 자율 방역이 아니고 통제 방역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특별한 희생을 예. 정부가 요구를 했고 예. 그 정부 요구에 따라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서 특별한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되는 거고 이건 이제 헌법상의 권리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그 2차 TV 토론에서도 1차 TV 토론에서도 뭐 윤석열 후보라든지 또 심상정 후보가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다른 후보들도 아마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보상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대상을 뭘로 할 거냐, 보상 대상을 이런 걸 둘러싸고 이제 이런저런 정책적 이견들이 있는데요. 예. 저는 새 정부가 누가 대선에서 승리해서 들어서건 간에 어쨌든 우리 이게 그 우리 경제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 550만 자영업자라는 분들이. 네. 더군다나 이게 다 민생 경제 영역이고 골목 상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한 특히나 이제 한계 상황에 내몰려서 네. 지금 뭐 폐업을 하는 이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늘고 있고 자영업자 채무가 지난 코로나 2년 반 동안에 240조가 늘었습니다. 240조. 예, 그래서 이제 이 빚더미에 이 허덕이는 이런 자영업자들도 계신데 네.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자 감면 또 뭐 만기 상환 연장 덜어는 채무 조정 예. 이제 더 이상 뭐 변제 상황 변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들이 좀 종합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뭐 방법론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겪고 논쟁을 많이 할 영역이 아니고 이게 합당한 방법이고 또 자영업자들이 지금 직면한 경제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면 조금 이게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될 네.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의견을 모아서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야 된다. 여튼 뭐 여러 후보, 내 후보들의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그래도 한번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 우선 이재명 후보 네. 내건 소상공인 관련 자영업자 관련 지원 공약 김종석 의원이 보시기에 뭐 좀 의미가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다거나 뭐 핵심적인 내용이 우선 뭔지 한번 따져볼까요? 네, 일단 보니까 양대 후보 예. 는 뭐 차별성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이재명, 뭐 윤석열 후보의 두 분 다 예. 통 큰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고 50조. 예. 윤 후보는 이제 최대 5천만 원까지 손실 규모에 비례해서 주겠다는 거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50조 정도를 이제 온전하게 보존해 주겠다 이제 이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또 공통점이 양 후보 모두 임대료 부담을 분담 형태로 완화해 주겠다. 임대료. 네, 임대료가 사실 그 자영사업자들한테는 제일 부담되는 거거든요. 예. 물건 안 팔려도 매달 똑같은 돈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거 사실 외국에서도 이렇게들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방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그거를 갖다 융자해 줄 때 네. 그걸 반영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거고 윤 후보는 이제 그걸 3분의 1씩 나눠서 네. 임대인, 임차인, 정부 3분의 1씩 부담을 뭐 공동 분담하자는 형태인데 어쨌든 그렇고 네. 그다음에 두 후보가 모두 영업 제한 완화하자 코로나 규제 이거 뭐 자정까지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선거가 끝나면 아마 바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저는요 안철수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의 공약에서 예. 안 후보는 이제 특별 회계를 5년 동안 150조를 편성하자. 그러니까요. 예, 150조. 심 후보는 방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특별재난 연대 기금을 만들자. 전 이게 의미가 있는 주목할 만한 공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그동안 한 10여 차례 추경을 계속하면서 뭐 얼마 주자 말자 네. 그 국가 부채로 하느냐 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많이 훼손됐어요. 예. 차라리 이걸 아예 특별 회계로 만들거나 기금을 만들어서 여기서 일정하게 그 안정적으로 이렇게 추경으로 뭐 줄다리기 하면서 정치적 생색낼 거 없이 지원하도록 하는 게 어떠냐. 이 좋은 예가 우루과이 라운드로 쌀 개방할 때 예. 농특세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네, 농업발전 그 특별
그 회계를 만들어서 예.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또는 증권거래할 때 조금씩 그 추가로 걷는 게 있어요. 농특세라고. 네. 그래서 농업특별회계를 운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난 오히려 이 안 후보하고 심 후보가 오히려 그 국가 재정의 좀 부담을 오히려 줄이는 네. 지속 가능한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닌가 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그 특별회계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특별 재난연대기금 조성 어찌됐든 세금을 조금 더 어떤 분야에 더 걷자 뭐 약간 그렇게 하면 조성이 되는 거네요 이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재난연대세는 예. 이 코로나 이 재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돈을 많이 버신 그런 업종이나 분야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플랫폼 같은 경우입니다. 플랫폼 사업자들.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서 일종의 이제 재난연대세 형태로 조금 더 부담을 늘리고 그걸 이제 기금화해서 특별회계로 지출을 하자라는 아이디어고요. 예.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목적세를 조성할 거냐 예. 이거는 이제 계획을 하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양극화하고 불평등을 더 격화시킨 측면이 있거든요. 이 와중에도 돈을 더 많이 번 그런 기업과 또 돈을 더 많이 번 개인들이 있고 이 기간 중에 정말 이제 뭐 생계에 예.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간극을 메꾼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이제 재난연대세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안철수 후보가 이 특별회계를 특별회계 하자는 말씀은 150조. 좀 재정을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자는 말씀이잖아요. 전 예. 동의하는데 근데 안 후보께서 그러면은 이 특별회계를 어떤 재원으로 할 건지 예. 이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게 이제 별도의 목적세가 있어야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글쎄요. 그래서 아마 그 앞으로 또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대목이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소상공인 지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고 예. 뭐 그 긴급 재정 명령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된다. 나중에 이렇게 그 되고 나면 뭐 예, 돈을 대통령 마련하기 긴급 위해서. 재정 명령 네. 발동권을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 찾아봤더니 경기도지사 시절에 2조 한 7천억 원 정도를 코로나 이 재정 지원에 썼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지원금이 0원이었습니다. 0원. 그 부분이 참 그 대선 토론에서 논란이 예, 이거 가지고 되는데, 논란이 예. 됐는데 이재명 후보는 아니다. 예. 5,900억 썼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그 5,900억은 뭐냐면 금융대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재정 지원하고 네. 금융대출하고는 엄격하게 사실은 좀 다른 거거든요. 아, 금융 지원이었다 예, 그러면 그 대출입니다. 대출. 대출. 예. 네. 근데 이제 직접 지원, 예. 그러니까 피해 보상 차원의 직접 지원은 0원이었어요. 근데 2조 7천억 어디다 썼냐 그러면은 예. 전부 다 이 뭡니까 이 재난지원금 예. 더하기 그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발행하기 위한 지역화폐 발행 비용에 쓰신 거예요. 지역화폐 발행. 그래서 저는 뭐 1차 재난지원금 정도는 충분히 우리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피해자인지 특정이 안 됐습니다. 그때만 네. 하더라도.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누가 피해자인지 특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피해를 본 계층 혹은 피해를 본 집단에 이 지원을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좀 효율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안 쓰셨어요. 그러면서 경제의 승수 효과, 뭐 이 지출의 승수 효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승수 효과라는 게 없는 게 아니지만 그 승수 효과라는 게 무한정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네.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뭐 간접적인 그런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지만 그것도요. 제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맛집만 잘 되는 거예요. 기존의 장사가 잘 되는 업종.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통제 방역의 대상, 뭐 예. 집합 금지 제한 이런 거는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영업을 못하는 그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여행업 같은 경우 이런 데는 뭐 재난지원금 그 간접 효과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혹여라도 이 이후에 당선이 되시면 또 이제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형태로 이 재정을 지출하는 이제 그런 정책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아까 지역화폐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자영업자들 매출 회복을 위해서 임기 중 50조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그걸 지원하겠다. 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의 경제적 효과 조금 분석 기관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은 저 국책연구소인 그 재정조사연구소 연구원에서 예. 지역 화폐는 국민 경제적으로 그렇게 득이 될 게 없다는 연구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엄청난 그 반발을 하면서 그 연구자들을 압박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이 지역 화폐나 소비 쿠폰은 소상공인한테 직접 혜택은 아니거든요.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모든 사람한테 균등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결국 소비되는 과정에서 잘 되는 가게에 집중이 되고 예. 또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이 진짜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직접 도와주는 게 맞고요. 지역 화폐를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어느 지역을 할 겁니까? 이거 전국 단위로. 그러면 이제 지역 화폐가 아니죠. 전국 화폐가 되는 거고. 건가요? 그것도 좀 뭐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예. 전 무엇보다도 네. 이재명 후보가 그 부채 탕감이나 신용 대사면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게 코로나로 참- 늘어난 불량 채권 정부가 안아서 탕감하거나 구조정한다. 신용 대사면을 한다. 이건 정말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폭탄 발언입니다. 그 아, 지난번에 이게요? 그 기축통화 못지않게 아, 상당히 왜 그러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떤 그 문제 의식이 없는 그야말로 던지기식 그 공약인데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은 뭐 일부 신문에서는 아예 기사화도 안 했더라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요, 이건 뭐 쉽게 말해서 부채 탕감해주고 신용 대사면해주면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빚 갚은 사람 바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후에 이제 빚 갚을 요인이 약해져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생기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예. 신용 사면이나 부채 탕감을 아주 제한적으로 음. 거의 뭐 경제적인 부작용이 없는 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하지 예.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금융 경색을 초래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 예. 저는 이 점을 좀 지적하고 근데 싶습니다. 우려스럽다는 김종석 의원님의 평가신데 아마도 그게 뭐 합리적 핵심은 예. 그 부채를 탕감해 준다는데 방점이 있는 거라기보다 예. 지금도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 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뭐 회복 불가능한 그런 빛의 나락에 빠지기 전에 빨리빨리 어쨌든 개인 회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채무 조정 절차를 단축한다든지 또 개인 신용 회복을 위한 그런 절차를 단축한다든지 그런 어떤 지원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이제 이 문제가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반드시 따르게 되죠. 왜냐하면 그게 코로나 기간에 영업이 안 돼서 진 부채인지 아니면은 뭐 주식 투자하다가 발생한 부채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그 근데 이런 문제가 따라서 이건 이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일부의 그 과중 채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뭐 채무 조정 가지고 도저히 네. 해결할 수 없는 회생이 불가능한 분들. 회생이 불가능한 분들 이런 분들에 한해서 뭐 제한적인 방식으로 부채 탕감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전체 코로나 기간에 진 부채를 지금 이제 자영업 부채가 한 240조 늘었는데 뭐 이걸 다 탕감해 준다는 건 뭐 국가 재정이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금융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 신용 회복이나 개인 그 워크아웃을 좀 절차도 단축하고 기간도 단축해서 빨리빨리 이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길을 터주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당장 그 140조 정도가 3월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자영업 부채가. 이번 3월에 네, 이거 이제 만기 연장 가지고 또 한번 빚이. 논란이 있을 텐데 예. 저는 이거는 선택지가 없다고 봐요. 만기 연장 해줘야지. 그럼 이분들 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4대 그 금융지주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대출이 늘어나니까. 코로나 기간 중에도 네. 이자 수익이 늘어서 은행들은 배가 그렇죠. 불렀죠.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저는 만기 연장 해주고 또 부채 원금 탕감은 아니라도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일부 탕감해 준다거나 아니면 대환 대출을 통해서 좀 금리가 낮은 그런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 줄 수 있도록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입체적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도 그 서민들 그 소위 장기 누적돼서 완전히 부실이 거의 확실한 채권은 예. 그 정리해주는 제도가 지금도 있어요. 서민금융제도에 있기 네. 때문에 그걸 좀 더 활용하면 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방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이번 3월에 종료되는 이제 3차 대출 만기 연장. 만기 연장 3월. 이게 참 고민입니다.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또 연장해주고 싶지만 예. 지금 정부 홍남기 부총리 입장은 안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금융위원회는 부총리는 지금 그런 원칙적으로 안 하고 그래요? 제한적으로 선별적으로 연장해주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양대 후보가 지금 다 연장해주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선거 후에 또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이거 좋은 선례가 아닙니다. 이거 계속 연장하면요. 우리 항상 기업 부채도 마찬가지지만 연장하다 보면 그 잠재 부실이 자꾸 늘어납니다. 이게 빨리빨리 그때그때 구조조정을 하고 털 건 털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쌓이면 나중에 폭탄이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금융 경색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뭐 당연히 연장해 줬으면 좋은데 그럼 4차, 5차까지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이번 기회에 좀 옥석을 가려서 좀 이 잠재부실을 선제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털어나가는 게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렵지만 모든 빚을 다 일률적으로 무조건 연장하는 것은 조금 오히려 나중에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 그런 그렇죠. 걱정을 하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정작 자영업자들은 워낙에 지금 고충이 크니까 지금 저희 시청자 댓글 중에도 자영업자분으로 보이는데 뭐 지역화폐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주장을 하셨어요. 지역화폐 절실히 필요하다. 시장 사람들 가게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게 있다. 뭐 이런 그런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워낙 심각한 건데 이렇게 돈을 자꾸 주겠다는 후보들의 생각보다 자영업자를 제대로 도울 수 있는 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 후보들 중에서 그런 의견을 내신 분 중 없습니까? 자영업자를 정말 제대로 도울 수 있는 저는 뭐 영업 제한을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업 제한을 지금 이미 코로나 확진자가 뭐 조금만 있으면 하루에 20만이 넘을 거고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고 또 이게 이제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전에 델타 바이러스처럼 치명률이 높거나 예. 위험성이 크다면 모르겠는데 감기 정도거든요. 그 치명률도. 그리고 실제 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에 걸렸지만 다른 뭐 처방도 없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에서 그냥 타이레놀 먹고 감기약 먹고 쉬는 거여서 이런 정도라면 굳이 시간 제한, 인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가? 지금 네. 유럽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고 개개인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건 유지하되 마스크도 쓰고 손도 열심히 씻고 개개인 간 거리두기도 하되 언제까지 자영업 이 영업 제한을 하는 방식으로 예. 이 방역 정책을 가져갈 수는 없고 저는 뭐 누가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불가피할 거다 이걸 푸는 게 네. 특히 이제 정부 초기에 뭔가 이게 좀 전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전환이 안 나타나면은 정부 출범할 때부터 이게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정부 출범을 막게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일 절실한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돈 준다고 자꾸 하지 말고 인원 제한, 시간 제한 빨리 풀어야 된다. 네, 그런데 지금 외국의 유럽이나 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일정한 피크가 있은 다음에 급격히 줄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국내 전문가들의 지금 판단은 네.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정점 아직 안 왔다. 정점에서 줄어드는 게 확인된 다음에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승세를 계속 유지시킬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정점을 빨리 맞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점을 빨리 맞이하고 언제 정점에 도달하느냐는 피해를 더 사실 많이 아무도 먼저 모르는데 당하고. 뭐 짐작컨대 뭐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박 의원님 예상한 대로 새 정부 출범 무렵에는 다 풀어도 되지 않을까. 이건 분명히 비전문가의 이제 기대 사항입니다만 예. 역시 저 이 영역은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 문제 중에서 지금 손실보상법에 따른 피해 보상률이 지금 80%에서 90%로 지금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네. 이 부분 후보들 조금 뭐 생각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100%다 해줘야 된다, 벌 만들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그 뭐 저희 심상정 후보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100%다 이 코로나 기간에 손실보상 다 해주자. 손실보상 100% 해줘야 해주자. 된다라는 건데 그 다른 후보님들은 그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이 없으시고 그런데 지난번 추경 논의할 때 선보상 얘기가 나왔어요. 선보상. 네. 일단 보상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갖다 뭐 검토를 하자라고 예. 했는데 선보상 얘기를 하실 정도라면은 이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그게 임대료가 됐든 뭐 영업이익이 됐든 뭐가 됐든 100% 보상한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해서 저는 추진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 이제 손실보상법이 처음에 나왔을 때 각 당의 초안들은 좋았어요. 네. 대동소이하고 좋았는데 이게 점점 용두사미가 돼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뭐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해드리고도 불만을 사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예. 자꾸 이제 추경 얼마 할 거니 이런 논쟁하지 말고 법을 바꿔서 제대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대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자, 자영업자 지원 토론 여기서 마치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워낙에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정부 과연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후보들 생각. 자, 이재명, 윤석열 후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들 하셨는데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후보들 간의 발언 중에서 네.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결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걸 가지고
거 봐라 전쟁 나니까 주가 떨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냐. 그래서 평화가 밥이다. 이제 이런 레토릭을 쓰셨고 예. 윤석열 후보는 평화라는 게 구걸에서 얻어지는 거냐. 우크라이나 사태 봐라. 무슨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니 무슨 뭐 평화협정이니 이거 갖고 평화가 지켜지지 않는 거 아니냐. 역시 힘이 있어야 평화는 지키는 거지 구걸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양대 후보 간에 그 평화를 바라보는 결의 차이는 있는데요. 예. 저는 전쟁이나 국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요. 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나라가 지켜져야 경제가 있는 건데 마치 경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나라는 뺏겨도 좋다. 이런 논리라면은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논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SNS에서 잠깐 문제가 됐던 이재명 후보의 지구 반대편 남의 나라 일이라는 언급, 잠깐 여러 언급송에서 슬쩍 지나간 발언처럼 들렸는데 박원석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한 이 누리꾼들의 찬반 논란, 약간의 좀 비판이 좀 있었던 거죠? 그렇긴 한데요. 예. 저게 이제 앞뒤 맥락을 보면 예.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예.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결국 이게 우리 경제와 또 우리 안보 또 우리 교민의 안전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좀 각별한 대책을 세워서 주의 깊게 이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 이 얘기였어요. 예. 근데 이제 뭐 대선 후보들 SNS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종종 이렇게 편집돼 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는데 이 경우도 그런 거라고 보고요. 네. 설마 뭐 대선 후보께서 남의 나라 일이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예. 저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님의 그런 시각 음. 이게 북한의 시각이 될 수 있거든요. 평화는 어떤- 힘으로 지킨다. 핵을 꼭 가져야 되겠다. 아, 그러면은 이제 한반도에서는 결국엔 비핵화는 요원한 거고 결국에 군비 증강 내지는 뭐 이 군사력 대결 이걸로 치닫는 건데 글쎄요 전쟁 지도자가 아니고 이 현대의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혹은 무력 충돌에서 제압하는 이런 군사력을 키우기보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결국에는 외교고 정치인데 그런 점에 대한 감수성이라든지 그런 점에 대한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우려스럽고요. 예. 결국 이번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공격한 것도 사실은 침략 전쟁이죠. 네. 유엔 항쟁과 국제법을 다 위반한 겁니다. 아까 부다페스트 조약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조약들을 다 위반했어요. 저는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고 네. 다만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자 보면 이게 냉전 이후에 결국에는 아주 무모하고 또 일방적인 그런 동맹 확장 전략으로 러시아를 포위 고립시켜 왔던 그런 미국의 일방주의에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비판도 저는 균형 있게 네. 필요하다고 보고 결국에는 이제 나토가 계속 저렇게 뭐 확장 영토 확장하듯이 네. 그 동맹을 일방적으로 확장할 게 아니고 지역 내의 어떤 그런 이 뭐랄까요 전략적 균형이랄까요 그런 걸 고려하면서 이 대화와 외교와 또 어떤 평화로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유지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결국 우리는 지금 뭐 어쨌든 우리 교민 안전이 최우선이고 네. 그다음에 뭐 원자재 가격부터 시작해서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정부가 금융도 그렇고 예민하게 좀 관리할 필요가 있고 NSC가 소집이 됐는데 저는 상시 체제로 바꿔서 이 특별한 어떤 위기 관리 TF팀 같은 걸 구성을 해서 이 상황 관리를 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희 오늘 지금 이 건물 SBS 프리즘 타워 오늘 저녁 8시에 대선 후보 4명의 정치 분야 토론이 오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치 분야 토론 중에서 저희가 지금 막 얘기하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뭐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라든지 주한미군 철수 논란이나 이런 것들로 이 대화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번에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략은 21세기 문명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린 거예요. 이거는 19세기에 제국주의 시절에 군대 앞세워서 남의 나라 영토 뺏고 정부 무너뜨리는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를 둘러서 옆에 있는 중국이나 북한이 러시아보다 더 문명화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네. 우리 대한민국한테 주는 시사점이 크고요. 사드 배치가 왜 안보 불안 조성입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오히려 사드 배치는 안보 강화입니다. 우리나라 안보가 튼튼할 때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군사적으로 넘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레이더를 비롯해서 완전히 빨개 벗으면 아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주의 국가구나. 그래서 평화를 보장해준다. 전 국제정치하고 언론에도 그런 얘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사드 배치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위기를 자초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외교 정치 토론, 오늘 정치 토론에서 어떤 대화로 어떤 서로의 논쟁으로 번질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뭐 지금 김종석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논점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산불,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게 이제 대중 굴종 외교 아니냐 이런 논점이 있을 거고 결국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그게 군사력이나 군비의 증강이냐, 네. 아니면은 이제 대화와 외교를 통한 그런 정책이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시각의 차이이고 논점일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이미 돼 있잖아요, 하나.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 군사 국방 정책도 특정한 무기를 배치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쟁을 대선 후보 토론에서 하지 네.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시야를 좀 넓혀야 된다고 보고 네. 자칫하면 이 사드 추가 배치가 아까 이제 안보 불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보 사치가 될 수 있고 또 중국과의 어떻게 보면 안보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금요 경제 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종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